예, 하셨어요. 예, 연결해서 들어가죠. 우리 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일제강점기 문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빠뜨리고 넘어왔네요. 요거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새로 준비하면서 빠뜨렸나 봐요. 일제강점기 때 문학 작품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0년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일제 무단 통치로 인해 가지고 문학 작품들이 많이 쓰여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나마 이제 1910년대에 쓰여진 거 찾으라고 하면은 이광수의 무정 요 정도고, 그 다음에 1920년대 문화 통치기부터 해서 문학 작품들이 좀 쓰여지기 시작해요. 초기에 쓰여진 문학 작품들은 3.1운동 실패하고, 그리고 임시정부도 현대 전반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의 운동들도 다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요러면서 이제 좀 현실 도피적인, 그리고 이제 태폐적인 성향의 문학 작품들, 요런 작품들이 이제 성행을 합니다. 그거를 갖다 우리 낭만주의 문학 요렇게 부릅니다. 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동인지는 뭐 그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책 같은 거 내는 거예요. 동인지, 창조, 폐허, 백조 뭐 요런 이제 동인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낭만주의 문학이 영파 문학이 등장하는데, 이 신경영파는 누가 주도했던 문학이냐면 사회주의 문학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문학.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의 문학. 얘들이 다 만들었던 단체가 하나 있는데 카프 1925년 연도가 예쁘죠. 이런 거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신경영파 같은 거는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0년대 사회주의 유행이라는 요런 이제 정치사적 현상을 갖다가 같이 반영하는 요런 이제 그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심화해 보시면 그 밖에 20년대 문학 장르들 나와 있죠. 사실주의는 어떻게 보면 신경영파랑 비슷해요. 내용은 되게 이제 좀 현실적이고 요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신경영파랑 비슷한 문학들 요렇게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국민문학도 요것도 출제 거의 안 됩니다. 요거는 신경영파를 비판해서 등장하는 민족주의의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역사소설 같은 걸 다루는 문학인데 둘 다 자주 등장 안 해요. 주로 이제 20년대 나온다면 신경영파 요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이런 이제 뭐랄까 사회주의 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친일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순수 문학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유행합니다. 뭐 시문학파, 총록파 뭐 이런 거 있는데 크게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요 30년대 이후 요런 이제 신경영파라든지 요런 문학들이 힘들어지면서 순수 문학 혹은 이제 친일 문학 요런 것들이 이제 유행한다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신경영파, 그 다음에 이제 저항문학들이 있어요. 일본의 저항하는 있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저항하는 문학들이 있습니다. 20년대 그 문학, 지금 프린트 못 받으신 분? 이거 자료 못 받으신 분? 와서 받아가세요. 이거 없으면 수업 듣기 어려울걸요. 자,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자, 20년대 저항문학은 뭐 이상하에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혹은 한영훈의 님의 침묵 같은 작품. 그리고 30년대는 시문의 상록수, 그 다음에 이제 홍명희의 임꺽정.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40년대 저항문학, 이육사의 절정, 강야,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의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뭐 윤동주와 이육사의 작품들 요런 것들이 이제 40년대에 나왔다는 거, 요런 내용들이 이제 저항문학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년대 한영훈의 님의 침묵, 그리고 이제 40년대 작품들 잘 정리해 주십시오. 구별해서 정리하시고. 자, 요 부분 빠뜨린 부분 다 적으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원래 진도 가던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국외 저항에서 지금 어디 다루고 있냐면
30년대 무장투쟁 넘어갈 차례요. 순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 보고 20년대 무장투쟁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30년대 무장투쟁에 영향을 줄 의열활동들이 있죠. 의열활동들, 의열단, 그 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단을 갖다 살펴보면서 한인애국단에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의 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중국인과 조선인이 손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30년대 무장투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대 무장투쟁의 성격은 뭐냐면 있죠. 중국과 연합작전이에요. 중국과 연합작전. 기존에는 20년대에는 불가능했던 있죠. 중국과 연합작전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30년대 전반에 만주에서 중국과 연합전선이 활발하게 이제 그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 요거와 관련된 부대들, 활동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이제 보면 되니까 확대를 갖다 안 하고 그냥 나갈게요. 진도를 갖다 조금 빨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배경을 보면 그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31년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계례 국가를 갖다 만주에다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한인 애국단이 의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한국과 중국의 공동의 적은 일본이라는 걸 갖다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리고 중국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지금 32년이라고 돼 있죠. 한중 관계 개선이. 왜 그러냐면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진 거는 31년도예요. 그런데 그 윤봉길의 의교, 이봉창의 의교가 32년도입니다. 그래 요때 가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대 전반에 한중 연합 작전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들이 이제 마련되는 거예요. 자, 이 계기 속에서 두 개의 부대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이제 북만주, 북쪽의 한국혁명당. 자, 이거는 혁신의회요 아니면 국민당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국민부에서 연결돼 가는 거예요. 한국독립당은 혁신의회랑 연결돼요. 국민부랑 연결돼요. 이거 시험에 한 번씩 물어봐요. 어디랑 연결돼요? 히읗이니까 혁신의회. 그리고 국민부. 우리 삼부통합운동이 20년대 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20년대 삼부통합운동에서 두 개 기구가 나와요. 북쪽에는 뭐가 나와요? 북만주 쪽에서는 참정신을 가진 혁신적 국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혁신의회, 그리고 남쪽에는 국민부가 나와요. 혁신의회에서 연결돼서 나왔던 게 한국독립당, 그리고 그 당에 속한 군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부에 속하는 게, 국민부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조선혁명당, 그리고 그 아래 군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부대예요, 부대.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직천천의 한국독립당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요 두 개의 부대가 30년대 전반에 한중연합작전을 갖다 펼치는 거예요. 연합작전을 펼치려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중국 애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부대들 이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독립군에 있죠.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있죠. 쌍성보, 사도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갖다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에 있죠. 조선의용군 동그라미 주세요.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갖다 펼칩니다.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갖다 거둡니다. 자, 이 두 개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요 두 개를 갖다 바꿔쓰네요. 승리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와 연합했나, 이거를 갖다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갖다 바꿔 쓰네요.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우리 나중에 한국독립군이 쇠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죠. 원인 중에 하나가 같이 손잡고 활동했던 호로군이 있죠. 호로군이랑 그 손잡고 원래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전리품 문제를 놓고 호로군이랑 싸웠던 거예요. 그게 뒤통수로 갖다 맞아가지고 한국독립군이 타격을 입고 나중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로군은 착한 애들이 못된 애들이에요. 못된 애들이죠. 우리 호로자식아 이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욕이에요. 친구가 그러면 화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호로군에서 호로자식이라는 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호로군은 나중에 뒤통수 치는 못된 애들. 그리고 의용군은 의리 있는 애들이요. 얘들은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명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를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좋아요. 지청천이 쌍사자를 대동하고 다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쌍, 동그라미, 사, 도하, 다음에 자, 동그라미. 사자, 이게 사자예요. 그 다음에 대전자령 할 때 대, 그 다음에 동경성 할 때 동. 그래서 쌍사자 대동. 지청천이 되게 카리스마 있는 장군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사자 한 마리씩을 갖다가 끌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용군은 우리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는데, 이 인물 그 이름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죠. 동그라미가 3개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용군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3개 영능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4개죠. 그러니까 흥경성. 어쨌든 동그라미 많은 애들이 전부 양세봉이랑 관련돼 있어요. 양세봉이랑. 자,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경성이에요. 동경성만 빼고 있죠. 쌍사자 대동으로 암기를 했던 동경성 전투만 빼고 동그라미 많이 들어가는 전투라든지 뭐 부대 이름 이런 거는 전부 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30년도에 중후반 가면 이제 쇠퇴하게 돼요. 중반 되면 이제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지청천은 방금 언급했듯이 중국군과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중반에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 애들이 있죠. 만주를 완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참에 중국 관내에 있던 김구가 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청천 보고 이제 내려오라고 이제 메시지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 지청천은 이제 내려가서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암살당해요. 일본 간첩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쇠퇴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년대 후반의 한중연합군. 30년도 후반에는 우리 만주에서 우리라든지 중국과의 연합군이 활발하게 활동했을까요? 못했을까요? 30년도 후반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완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있죠. 꿋꿋하게 만주에 남아서 활동했던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바로 한중연합군입니다. 앞전에 30년대 전반에 한중연합전선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중연합전선은 부대들이, 그러니까 한국 부대가 있고 중국 부대가 있어요. 두 개의 부대가 연합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30년대 후반에는 아예 있죠. 아예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버려요. 중국 애들이랑 우리랑 합해가지고 있죠. 하나의 한중연합군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중국의 동북인민혁명군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동북항일연군으로 30년대 후반에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기 보면 조선인들이 막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과 민족을 초월한 항일연합작전, 동북항일연군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이유. 이 동북항일연군의 가장 큰 성과가 뭐냐면 보천보 전투예요. 보천보 전투. 근데 이 보천보 전투가 있죠. 김일성의 전과예요. 김일성의 승전이에요. 김일성의 가장 유일한 업적이에요. 김일성의 업적. 이게 예전에 한 번 있죠. 교수님이 미쳤나봐요. 이거를 갖다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때는 진보 정권 때요. 진보 정권 때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긴 했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30년대 후반에 정말 힘들게 활동하던 얘들이 나중에 가면 어디로 흡수가 되냐면 있죠. 중국 쪽으로, 소련 쪽으로 넘어갑니다. 소련 쪽으로. 김일성이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북항일연군에서 나중에 좀 캐리어를 쌓고 있죠. 나중에 소련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소련이랑 이제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련을 갖다 백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파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권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30년대 전반 그리고 후반에 만주에서 우리 무장투쟁을 살펴본 거예요. 후반에는 별로 없고 전반에 한중연합작전이 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부대의 활동들을 갖다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 30년대 후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30년대 후반에 중국 관내요. 그러니까 30년대 우리 무장투쟁은 있죠. 우리의 투쟁은
30년대 전반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30년대 후반은 중국 관내 있죠. 관내는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의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내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 관내에 원래 기존의 무장 세력들이라든지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상태에서 만주에 있던 무장단체라든지 얘들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만주로 갖다 딱 장악해버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중국 관내에 있죠. 정말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야 우리 이제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해보니까 이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을 갖다 통합해야 될 것 같아 먼저. 그래서 이제 30년도 중반 35년에 있죠. 민족혁명당 운동이란 게 난징에서 일어나서 있죠. 중국 관내에서 최대 민족유일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20년대에 북경 촉송회 해가지고 있죠. 북경 촉송회에서 안창호에 의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뚜렷한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 민족유일당 운동 가장 유명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당. 조선 내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유일당 단체는 뭐였어요? 신간해였죠. 중국 관내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유일당은 민족혁명당이에요. 혁명당. 1935년에 형성이 됩니다. 30년대 중반. 자, 이 단체를 갖다 만들었던 인물 누구라고요? 김원봉입니다. 혁명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싹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이 나중에 20년대 역시 열심히 의혈 활동을 하다가 있죠. 활동을 했는데 결국 뚜렷한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의열단이 노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노선을 갖다 전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나중에 당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당이 바로 중국 본토로 넘어와 가지고 민족혁명당. 이제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 주도하고 있죠. 그 밖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여러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여기는 있죠. 의열단의 민족혁명당 운동에는 참여했던 단체보다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단체가 대부분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가 뭐냐면 한국국민당이에요.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단체들 이름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독립당 같은 건 또 여러 명이 여러 단체로 만들어요. 그게 막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있죠.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국민당은 잘 챙겨주세요. 김구가 만든 거예요. 자, 김구가 왜 한국국민당을 만들었고 왜 참여하지 않았나 이게 중요해요.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임시정부로 갖다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구는 있죠. 야, 그래도 임시정부는 지금까지 정통이 있는데 어떻게 임시정부가 갓 태어난 너네한테 이제 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임시정부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정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국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의 한국국민당은 있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김원봉이라는 인물 캐릭터를 갖다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캐릭터는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우리 스티브 잡스 성격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뛰어난 인물인데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성격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되게 안 좋았답니다. 개차반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원봉도 뭔가 캐릭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혁명가적 자질이 있고 있죠. 요런 이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 좀 배려하고 추스르고 있죠. 끌어안는 이런 면들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욕 들었대요. 그러니까 요 사람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뛰어난데 사람들을 갖다 끌어안는 능력 그리고 뭐 이런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김원봉이 만든 민족혁명당 내부에서 있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중도 우파 혹은 우파 세력들은 김원봉 싫다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조소왕이라든지 지청천 같은 인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이탈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파들이 이탈을 하면서 있죠. 색깔이 좀 빨갛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조선민족혁명당. 앞에 조선자가 붙었어요. 보통 요 일제강점기 중후반 정도 가버리지 않습니까? 30년대 40년대 좀 가버리면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는 그 단체 이름을 보면 주로 이제 한국이랑 조선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국이란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 있죠. 우파 계열이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독립이란 계열 있지 않습니까? 독립이란다. 조선이란 단어는 있죠. 조선이란 단어는 좌파 계열, 사회주의 계열이 많이 사용해요. 이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단체들 보면 조선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제 요 민족혁명당도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좌파 계열이 주도권을 쥐면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죠. 여러 사회주의 단체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성된 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 좀 어렵죠. 요건 정확하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조선자 들어가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된 연맹,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은 없어졌을까요? 아직 남아있을까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단체가 이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단체에서 조선의용대가 나옵니다. 이건 확실히 암기를 하세요. 한커라는 곳에서 우안이라고도 합니다. 우안 한코라는 곳에서 있죠. 조선의용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시기 때는 단체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던 무장단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당 이런 것보다는 무장단체가 중요해요. 자, 이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대를 갖다 만들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선의용대를 갖다 만들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있죠. 둘 다 맞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정확하게 하자면 전선연맹 있죠.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든 걸 맞다고 했냐면 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주도했던 당이 누구예요?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그러니까 혁명당이기 때문에 조민혁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맞고 있죠. 조민전선연맹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맞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조선의용대를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요 부대는 지금까지 이제 무장단체 중에서도 좀 특징이 강해요. 특징이 강하고 아주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대가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중일전쟁, 이 부대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동그라미 1번 보면 있죠. 관내 최초의 무장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중국 관에는 이제 만리장성 밖이에요. 관에는 이미 무장단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중국이 관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단체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관내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이라 가지고 우리가 무장단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되면 있죠. 중일전쟁. 만주사변이 확대돼 가지고 37년도 이후에는 있죠. 중일전쟁으로 커지는 거예요. 중국 본토가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하에서 있죠. 중국이 우리한테 중국 관내에서 무장부대를 갖다 만드는 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있죠. 처음으로 관내에서 무장조직인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2차 국공합작 요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조선의용대가 빨간색이에요? 아니면 이제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 국민당은 파란색 민족주의 계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중국 내에서 2차 국공합작이 이때 추진되던 상황이라서 일본이랑 적대시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제 손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빨간색의
그 조민혁에게 부대를 갖다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주로 활동했던 거는 보면 정보 수집, 후방 교란, 주로 첩보 부대들이 활동하는 있죠. 고급 활동 들어갔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 얘들이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 3번, 4번이 이제 얽혀 있어요.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요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있죠. 우리 40년도에 좌파 계열과 우파 계열이 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두 개의 부대가 탄생하는데 그 두 개의 부대 다 있죠. 조선의용대에서 연결돼서 간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40년대 이후 화북으로 이동 조선의용군으로 흡수돼 있죠. 요 조선의용군이 사회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있죠. 사회주의 계열 좌파 계열이 만든 대표적인 부대요. 그러니까 40년대 활동하는 해방 직전에 활동하는 그게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멤버 대부분이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있죠. 중국의 공산당들이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들이랑 같이 그 항일 투쟁을 했던 거예요. 걔들이 바로 조선의용군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조선의용대의 대장이 김원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김원봉이 국민당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 김원봉을 갖다 버리고 있죠. 버리고 대부분의 부하들이 북쪽의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합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림받은 김원봉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혼자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 이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김원봉이 이제 어디로 흡수가 되냐면 김구한테로 흡수가 됩니다. 김구의 한국광복군 우파 계열의 이제 부대죠. 그러니까 우파 계열의 우리 대표적인 부대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갖다 하게 돼요. 그게 조선의용대의 의인이 있죠. 최초의 관내 무장 조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선의용대에서 우리 40년대 해방 직전에 활동할 좌파 계열과 우파 계열의 대표적인 부대로 이제 연결돼서 간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무지 중요한 부대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1940년대에 항일 잠시만요. 문제를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독립군 활동의 배경은 지청천 양세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부대 영릉과 홍경성, 쌍성보, 대전자령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립군 배경은 뭐예요? 독립군 활동의 배경은 인과관계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대 전반에 한중 연합 작전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배경이 뭐예요?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이랑은 좀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죠. 직접적인 배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 침공이에요.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와 일본이 손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죠. 손잡고 이제 한중 연합 작전을 갖다 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간회가 일제의 탄압과 내부의 이념 대립으로 해산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신간회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27년도지만 해산은 31년도. 우리 신민의 신간회는 전부 7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1년도 해산이 된다고 했죠. 4년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룩하려는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30년대. 우리 물산장려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의 대표적인 두 개의 운동이 뭐뭐 있었어요? 물산장려운동, 또 하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게 전부 20년대 전반에 있었어요, 후반에 있었어요? 전반에 있었다. 그러니까 20년대 전반이니까 30년대랑 완전 거리가 멀죠. 요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독립군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9년도 30년대요. 조선혁명군은 29년도인데 주로 얘들이 활동했던 게 30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들이 민족혁명당을 결성할 것을 제청하였다. 어때요? 자, 30년대 맞죠? 그러니까 30년대 이건 딱 중반이죠. 그러니까
독립군의 활동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아간 것. 이제 무장투쟁이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몇 년대예요? 30년대 언제? 전반 후반? 전반. 그 다음에 소련 내 한인 부대들 간의 군사지휘권 분쟁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독립군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적색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이건 언제예요? 무슨 사건? 자유시참변. 20년대 전반이죠. 그러니까 자유시참변만 21년도예요.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전부 20년도고 있죠. 얘만 21년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일제와 만주 군벌의 탄압 속에서 조직의 재건안에 착수하여 참정신을 조직하였다. 이거는 20년대 중반이요. 그러니까 이게 23년, 5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스야 협정이 25년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김자진이 이끌던 북로군정수와 홍범도가 이끌던 대한독립군의 연합부대는 청산리 전투에서 60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20년. 그러니까 이제 20년, 21년 지금 되게 가까운 시기 순서를 잡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연도로 잡는다기보다는 있죠. 인과관계로 잡는 거예요. 근데 연도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워낙 이제 중요한 전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요거는 이제 20년대 후반이 되는 거. 잠시만요. 참정신 20년대 후반이 아니죠. 20년대 중반. 지금 왜 헷갈리고 있죠? 요거 기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한커우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부대는 뭐 일개 총대 분대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왔고 조선민족혁명의 당원이었다. 뭐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뭐 대일전선 요거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니고 일본이랑 싸웠던 부대다. 그 다음에 이제 한커우라든지 조선민족혁명의 단원이었다. 요 두 개가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럼 무슨 부대예요? 조선의용대예요. 대랑 군이랑 확실히 구별하세요. 조선의용대군 이렇게 순서를 잡으세요. 의용대는 있죠. 의용대는 조민혁에서 만든 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은 나중에 이제 그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있죠. 독립동맹이라는 조독동이라는 빨간색 단체에서 40년대에 활동했던 40년대에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유시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20년대 얘기죠. 근데 이건 30년대 만들어졌어요. 일부 대원들이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어때요? 맞죠. 주류 대부분이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에 합류를 하는데 그 버림받은 김원봉과 남아있는 일부들이 나중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 광복군 김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부 통합으로 설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였다. 말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부 산하의 부대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국민부에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단체가 어디예요? 조선혁명당이고 그 혁명당에서 연결되는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쌍성보, 대전자령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무슨 부대예요? 한국독립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예,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시험 직전쯤 되면 여러분 해독을 쌓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안 헷갈리는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맨날 헷갈리는 부분을 갖다 체크를 잘 해두세요. 그래 시험 직전에 이걸 갖다 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날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만주 지방에서 군정기관과 민정기관의 기능을 함께한 독립구 3부가 조직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옳은 것은 3부의 성립 이전, 3부가 뭐뭐뭐 얘기하는 거예요. 참정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진 게 23년, 25년도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20년대 전반에 있었던 일, 혹은 이제 20년도 이전에 10년대에 있었던 일을 갖다 골라보면 되겠죠. 기억번, 연합군과 같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했다. 말이 안 돼요.
인도 미얀마 전선 요거는 이제 곧 배울 건데 한국 광복군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색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했다. 말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30년대 전반의 한중연합작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만주에서 우리 동포를 학살하였다. 간도 참변. 요것도 3부 형성 이전이죠. 그러니까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죠. 그러니까 요거 하시고 이제 그 임시정부 한번 쫙 정리하면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가 끝이 납니다. 40년대 무장투쟁으로 들어갈게요. 40년대 무장투쟁은 이제 2개 부대의 활동으로 갖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개 부대의 활동. 조선의용대라는 게 30년대 후반에 형성이 되고 이 부대가 나중에 2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죠. 화북지역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에 지금 김무정이 안 들어가 있네요. 김무정 하나 적어주세요. 김무정. 자, 조선 독립동맹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이 화북 지역의 사회주의 세력을 갖다 주도했던 원탑이 김두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두봉 밑에서 직접적으로 조선의용군을 갖다 지휘했던 인물은 김무정이에요. 요 2명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합류합니다. 북한 해방 이후에 북한 쪽으로 합류하는 인물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예남파를 갖다가 이제 그 형성하는 인물들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또 계속 변해갈 겁니다. 예, 화북 지역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랑 같이 이제 합류해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중국에 같이 활동했던 부대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이라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군 요렇게도 얘기하고 팔로군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팔로군과 같이 그 거두었던 가장 대표적인 성능가 호가장 전투. 일단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 맨날 출제되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 그리고 이제 버림받은 김원봉과 일부들이 있죠. 그 임시정부 김구한테 흡수되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으로 와가지고 한국 광복군에 흡수가 됩니다. 지청천이 사령관이고 이제 김원봉이 이제 부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 광복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있지 않습니까? 국군의 조상이에요. 국군의 조상. 우리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무장단체 되게 많았거든요. 부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부대들 중에 딱 있죠. 하나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그러니까 직계 조상으로 인정받는 부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이에요. 1940년도 임시정부의 4차 개헌 직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되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1번 한국독립당 산하에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독립당 산하에 한국광복군 창설과 광복군 선언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 후 대일선전포고 요거는 41년 요 2개 구별해 주세요. 41년 요 2개 순서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이제 방향성을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파트에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일선전포고가 한 템포 느리다는 거예요. 41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흡수통합됩니다. 보통 이제 쉽게 나오면 이래요. 순서를 안 물어보고 있죠. 그냥 이런 것들이 한국 광복군이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물어봐요. 근데 혹시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순서를 갖다 잡아보는 겁니다. 연도보다도 이제 순서를 잡아주면 좋아요. 보통 순서 문제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당과 연합작전. 초기에는 한국 광복군이 한국 국민당 따라다니면서 활동을 해요. 작전권도 있죠. 우리한테 초기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거의 해방 직전에 가가지고 있죠. 중국으로부터 독자적 작전권을 갖다 얻어냅니다. 자, 중국과 어떤 관계였냐 본 거고, 그 다음에 영국군과도 같이 활동합니다. 영국군이 인도와 미얀마에서 일본군이랑 싸우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은 또 뭘 같이 했냐. 미국의 전략정보처 OSS, 지금으로 치면 CIA예요. 그러니까 CIA와 같이 있죠.
국내 진입작전, 국내로 진공하려는 작전을 갖다가 짜고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들어가려고 막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막 그 훈련받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백기를 갖다 들어버렸어요. 항복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작전만 짜고 실제로 진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진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내 진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 정진군이 활동을 갖다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일본이 조금 더 늦게 항복해가지고 있죠. 우리 국내 정진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갖다 되찾는데 실제로 피를 흘리고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임시정부가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실제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얘들이 실제로 활동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시정부가 해방 이후에 아무런 그러니까 미군정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 광복군 아주 중요하니까 한국 반국군과 관련된 내용들은 순서부터 해가지고 있죠. 내용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명 이제 독수리 용제 우리 이제 그 30년대 있죠. 20년대 말에 탄생했던 있죠. 그러니까 3.1운동 이후 국외에서 있죠. 무장투쟁을 했던 부대들 중에 가장 중요한 5개 부대예요. 특히 이상하게 학생들이 이것들을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20년대 후반, 그러니까 30년대 초에 주로 활동하는 그 부대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그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30년대 전반에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얘들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버려요. 어려워져가지고 이 세력들이 이제 주로 중국 관내로 넘어오는 겁니다. 관내로 넘어와가지고 얘들이 중국 관내에서 있죠. 최초의 무장단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김원봉의 조선오용대 38년. 그리고 이제 이 김원봉의 조선오용대가 다시 두 갈래로 찢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중에 김원봉을 버리고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와가지고 조선의용군이랑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 버림받으니까 이제 갈 데 없어. 그래 김구한테로 가는 겁니다. 한국 강북군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자, 얘들을 갖다 기억을 해주세요. 딱 보시면 이제 조선 시리즈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선 시리즈.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 요 조선 시리즈는 특징이 뭐냐면 이 부대들을 갖다 주도했던 대장들 이름을 보시면 있죠.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선혁명대는 양세봉.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은 실질적으로 의용군을 갖다 주도했던 인물은 김무정인데 있죠. 의용군이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조선독립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독립동맹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 김두봉이에요. 그러니까 원봉, 두봉, 세봉 요렇게 그리세요. 요렇게. 자, 화살표를 요렇게 그려가지고 원봉, 두봉, 세봉 전부 봉봉봉 시리즈들이 조선 시리즈를 갖다가 주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김무정은 있죠. 솔직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김두봉을 기억을 하십시오. 김두봉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김두봉 밑에 김두봉 똘마니로서 김무정을 갖다 같이 연결하십시오. 이게 김두봉은 뭐 행동대장 이런 성격이에요. 이런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자 들어가는 부대는 전부 대장이 누구예요? 지청천. 자, 그러면 이제 봉봉봉 시리즈 이제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절대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예. 요거 구별하는 문제들이 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주로 자주 나오는 게 한국 광복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연합군의 작전의 모든 운명을 거는 연합군과의 작전의 모든 운명을 거는 듯하였다. 주석과 우리 부대의 총사령관이 계속 의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길래 쭉쭉쭉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본군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부대고 있죠. 연합군과 같이 작전을 갖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주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 부대는 무슨 부대일까요?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그러니까 일본과 싸웠던 애 있죠. 영국, 미국 등 요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석이 등장하려면 있죠. 주석이 등장하려면 우리 주석이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 중에 주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버리면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 체제가 언제 갖춰지냐면 1940년도에 갖춰지거든요. 요때 한국 광복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공산군과 함께 화북에서 항일작전을 펼쳤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건 무슨 부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의용대의군이에요. 군이에요. 그 다음에 만주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이건 무슨 부대예요? 중국 의용군과 의리 있는 의용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펼쳤다. 결국 이제 5개의 부대를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 있죠. 가장 이제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좀 학생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맞추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항일 무장투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조선의용군의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되게 어렵죠? 뭘로 바꿔야지 맞는 거예요? 요걸 뭘로 바꿔야지?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조선혁명군은 중국의용군과 함께 항일전쟁을 수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조선혁명군은 중국의용군 맞죠?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애들이랑 얘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군 정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어때요? 자, 청산 지금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부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최진동 같은 인물들이 같이 활동을 했고,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독립군 이런 부대가 이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주도 세력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다. 맞아? 틀려요? 한국광복군이 아니라 무슨 부대로 해야 돼요? 무슨 부대로 바뀌면 맞습니까? 한국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청천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있죠. 지청천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김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독립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맞는 거는 지금 2번만 맞았죠. 2번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틀린 거예요. 문제가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와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배우고 나면 있죠.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파트가 어디냐면 임시정부 이제 총정리할 겁니다. 임시정부. 우리가 이제 20년대부터 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갖다 쭉 살펴본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갖다 이제 총정리. 임시정부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자, 임시정부 1기 3기 20년대 임시정부가 이제 성립돼가지고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아니,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개헌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재헌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헌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있죠. 국무총리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대통령 아니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의 억지 때문에 만들자마자 바로 개헌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승만도 캐릭터가 되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얘도. 그 다음에 이제 2기 세태기. 학교에서 그러니까 반장 안 시켜주면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기 세태기. 20년대 초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연통제와 있죠. 연통제와 뭐예요? 그러니까 연통제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교통국이 22년도에 일본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서 이제 연통제와 교통국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금줄,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자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금을 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문제를 갖다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국민대표회라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책회의가 잘 풀린다고 했습니까? 안 풀린다고 했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면서 대부분 인물들이 있죠. 임시정부를 갖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떠나가면서 애들이 그 이승만은 쫓아내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은식이 대통령이 돼요. 2대 대통령이. 근데 박은식이 이때쯤 되면 나이가 다 돼요. 죽을 때가 돼요. 죽을 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박은식이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대통령을 갖다 뽑으려니까 대통령 할 만한 인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있죠. 국무령 중심으로 하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무령 중심제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국무령 할 사람도 이제 없어. 그래서 그냥 집단 주도체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차 개헌. 연도를 순서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연도를 굳이 외우려면 있죠. 요 세 개의 사건이 전부 다 홀순연도에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홀순연도에. 25년을 중심으로 해서 홀순연도에 23년, 25년, 27년. 요렇게 이제 국민대표의 2차, 3차 개헌이 일어난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몰락했던 임시정부가 이제 30년도에 다시 명성을 갖다 되찾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무슨 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김구의 한인 애국단이 있죠. 한인 애국단의 활동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다시 명성을 갖다 떨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제대로 정착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정착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명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있죠. 일본의 탄압, 감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이제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나중에 지도 볼 거예요. 임시정부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도망다니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도망다니면서 30년도에 임시정부가 유일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요게 있어요. 한국국민당 창당 35년도에. 왜 창당을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 민족혁명당,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운동 기억나시죠? 민혁당에서 임시정부를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민혁당 운동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김구가 당을 하나 창당을 한 거예요. 그게 한국국민당.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망다니던 임시정부가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40년도, 딱 40년도에 정착합니다. 충칭, 중국의 중경이에요, 중경. 저 내륙 한쪽입니다. 내륙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임시정부가 이제 자리를 갖다 잡는 거예요. 이때 일어났던 게 4차 개헌입니다. 4차 개헌. 1940년도, 연도를 외워주십시오. 요 4차 개헌의 특징은 주석, 김구 주석 단일체제요. 김구 원탑체제. 자, 김구 원탑으로 해가지고 있죠.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의 여당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부대도 이제 창설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조직부터 정비를 한 거예요. 조직부터 당과 군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죠. 이 만들어진 단체들이 어디로 나아갈 건지 있죠. 방향을 갖다 설정하는 거예요. 지침 같은 걸 갖다 만드는 거예요. 먼저 이제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해가지고 건국강령을 만듭니다. 41년도 건국강령.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정부를 갖다 꾸려갈 것이다. 건국강령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죠. 요 부대 만들어졌죠. 부대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일선전포고 일본이랑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타가 나왔습니다. 4차가 아니라 5차 개헌이죠. 5차 개헌. 그 다음에 연도로 치면 44년도예요. 44년도. 막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를 해버리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죠. 원래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다가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전문 그 출판 프로그램 인디자인으로 이제 완전히 이사를 갖다 시켰어요. 이거 한다고 정말 몇 달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하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류 잡고 요런 거 하는 중입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차 개헌 44년. 주석 부주석 체제. 5차 개헌의 4차 개헌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투탑 체제라는 거예요. 이제 주석 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있죠. 부주석이 생겼다는 거예요. 김규식 부주석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냐면 44년도면 이제 거의 해방 직전이죠.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이제 여러 세력들, 여러 단체들이 막 난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김구는 있죠. 해방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을 갖다 통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통합하기 위해서 중도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식 같은 중도 세력들을 갖다 끌어안기 위해서 김규식이 이제 자리를 갖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이제 해방 직전에 여러 세력들, 중도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갖다 끌어안는 차원에서 개헌을 했던 게 5차 개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석, 부주석 체제.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사료 문제고 되게 심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쯤 돼가지고 있죠. 건국강령이 3개가 발표가 돼요. 대한민국 건국강령.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 건국강령.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해방 직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선 건준이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국대명이 나중에 해방 직후에 건준이가 되는 거예요. 건준이. 여기서도 건국강령이 발표되는 거예요. 요 3개의 사료를 갖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져요. 특히 이 2개를 갖다 비교해버리면 완전 어렵죠. 완전 어렵습니다. 그래 한번 이제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제일 유명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조소왕의 삼견주의. 삼견주의 나왔다 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에요. 근데 이제 삼견주의를 갖다 빼버리고 있죠. 나머지 사료 가지고 요거 비교해버리면 정말 좀 까다로워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던 바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쯤 되면 이제 해방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도 세력들을 갖다 막 끌어안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주장하는 바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민주공화국, 보통선거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의무고요. 그나마 좀 차이 나는 게 있으면 경제 파트에서 그게 좀 차이 나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대성산시설 국유화, 경자유전. 경자유전이란 토지분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친일적 대기업 국유화, 대성산시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제 재산 몰수. 얘들이 일본인들을 더 싫어했다. 요 정도로 이제 뉘앙스를 갖다 잡아주세요. 근데 이건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동맹의 건국강령은 좀 특징이 강해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제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역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의, 그 다음에 서울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요 3개가 뭉쳐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초기에는 요게 이제 상하이에 있는 거예요. 상하이.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게 무슨 사건 때문에요? 무슨 사건 이후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봉길의 홍코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코의고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다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구의 현상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김구가 상해에 이제 머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항저우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항저우에서 3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활동을 해요. 여러분 한국국민당 창당 들으셨죠? 35년도야. 한국국민당 만들 때까지만 해도 항저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면 항저우 쪽도 위험해지는 걸 따라서 있죠. 김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동해서 가다가 나중에 충칭에서 정착합니다. 자, 이 여러 도시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도시들은 일단 상해는 여러분 아시죠? 상해. 항저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난징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난징에서는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민족혁명당이 난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커우 우한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집니까? 조선우용대. 그 다음에 뭐 창사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있죠. 마지막에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충칭. 임시정부가 정착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곳, 충칭.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알아줘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예난이에요. 예난은 왜 알아줘야 돼요? 무슨 부대가 활동을 했어요?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 독립군이 활동한 곳이에요. 화북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선우용대 대부분이 화북지역으로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활동한다고 했죠. 그 화북지역이 바로 예난이에요. 예난. 중국 공산당의 이제 근거지죠. 요 두 개 파란색 선은 바로 조선우용대가 이제 찢어져 가는 모습이요. 찢어져 가는 모습. 요런 지역들은 충분히 이제 시험에서 그 사료로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사료로서. 뭐 다른 힌트가 있다면 좋지만 다른 힌트가 없고 있죠. 요런 지역만 가지고 이제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 정도 지역까지는 여러분은 정리를 해주시면 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4개의 사건 한번 보도록 하죠. 국민 대표의 소집은 몇 년대예요? 23년, 20년도 전반이죠.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은 30년대 중반, 35년.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말고 우리 민족혁명당 운동이랑 같이 타이밍을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의 조직은 31년, 30년대 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는 그 다음에 32년이에요. 30년대 전반이라고 먼저 잡으시고 있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1년 빠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승만의 대통령에서 탄핵. 이거는 몇 년도일까요? 25년도입니다. 25년도.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그 23년도에 뭐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뭐가 있었지? 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 있었죠.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떠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을 갖다 쫓아내고 가는 거예요. 25년도입니다. 이승만 탄핵은. 적어도 이제 국민대표회의 다음에 애들 잘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수서를 갖다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기역, 리을,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연도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요. 순서를 갖다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중요한 연도들을 우리가 좀 암기를 해주시면 순서 잡기가 좋아요. 자, 김구 백범 일지의 일부 내용이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김구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1번 홍코 이거 누구예요 이거? 윤봉길 아저씨. 연도로 치면 30년대 전반 32년도입니다. 임시정부가 종종 위험을 당하는 것은 든든한 배경이 없기 때문인데 이제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언제? 35년 민혁당 운동이랑 타이머를 갖다 같이 잡으시면 돼요. 나는 국무령에 취임하였으나 내각을 구성하기도 곤란한 것을 절감하여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바꾸었다. 몇 년도예요? 몇 년대예요 일단? 20년대 전반일까요? 후반일까요? 자, 우리 23, 25, 27 이렇게 했죠. 27년도. 그 3차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당시 전쟁으로 광복군 추진을 중국 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동포들이 보내온 금액 중 4만 원으로 가릉 빈간에서 한국 광복군 성립식을 거행하였다. 몇 년도예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진 거. 40년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이제 순서는 잡기 쉽죠. 뭐가 제일 먼저죠? 전 마지막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 뭐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다 맞아요. 35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0년대 중반. 국무령을 취임하여 아니죠. 27년도 제라피고 그 다음에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맞죠? 아니요. 저 착각했나? 국무령으로 20년도예요. 그러니까 20년도 앞에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초반, 그 다음에 30년대 초반, 30년대 중반, 그 다음에 이거는 40년대 이렇게 맞습니다. 요거 요렇게 가는 겁니다. 혹시 아니면 나중에 쉬는 시간 찾아오시면 됩니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정부 조직이 갖추어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볼 필요 없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 부주석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몇 차 개헌이에요?
오차기한 44년 해방 직후에요. 그러니까 예. 국내 비무행정 조직 연통제가 운영되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얘들은 22년도에 아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자, 연합군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 있으니까 40년대죠. 충분히 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한 템포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이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어요. 혹시 더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찾아봅시다. 국민 대표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여 있다. 이거는 역시 20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년.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애국단 단원이 홍코에서 의거를 일컫다. 32년대. 연도가 연결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요거밖에 없으니까 뭐 정답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우리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연합군과의 작전에서 모든 운명을 거는데 됐다. 추석과 우리 부대 나왔으니까 요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죠. 이거 아까 풀었나? 풀었죠.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를 갖다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제 현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